왕의 명령을 받고 5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앞에서 말을 돌렸습니다. 요동이 아닌 개경을 향해.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388년 고려 우왕 14년 나라가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권문세족이 백성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힘 있는 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백성은 제 땅에서 쫓겨나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굶주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는 왜구가 남쪽 해안을 약탈했습니다. 배를 몰고 와서 곡식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한 해에만 수십 차례 침입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의 해안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관아가 불에 타고 곡식 창고가 약탈당하고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을 실어 나르는 좋은 선마저 왜구에게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명나라가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새로 들어선 뒤 명황제 주원장은 고려를 대등한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고 사신을 억류하고 말 수천 피를 바치라 압박했습니다. 고려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고려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가 가져가겠다. 천령이를 설치하겠다. 옛 원나라 영토였으니 이제 명나라가 직접 다스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천령이면 지금의 강원도 북쪽입니다. 그 위로는 함경도, 평안도, 고려 영토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영토 절반을 그냥 가져가겠다니 이것은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사실상 영토 강탈이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떤 신하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신하는 이대로 당하면 나라가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명나라에 고분고분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조정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문화시중 최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요동을 치자 늙은 장군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영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홍건적이 개경을 침략했을 때도 왜구가 해안을 불태웠을 때도 항상 최영이 앞장섰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훈이었고 평생을 지킨 신조였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사치를 하지 않았고 오직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 최영이 요동 정벌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왕이 최영의 손을 들었습니다. 요동을 치겠다. 출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문하시 중 이성계. 이 남자는 최영과는 다른 종류의 장군이었습니다. 동북면 지금의 함경도 일대에서 여진족을 수없이 격파했습니다. 20살 남짓의 쌍성 총관부를 되찾는 전투에서 이름을 알렸고 나하추가 이끄는 수만의 기병을 물리칠 때는 척장이 직접 말을 바치며 항복했습니다. 황산 전투에서는 왜구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성계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적장의 투구를 꿰뚫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장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고려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성계를 따랐습니다. 이 장군이 이끄는 전투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성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합니다. 이성계가 조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불가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명나라는 수십만 대군을 거느린 천하의 강국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명나라는 15만 대군으로 북원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나라를 고려의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농번기에 장정들을 빼앗으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군사가 돌아와도 돌아올 곳이 없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멀리 보내면 왜구가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남쪽이 텅 비는 순간 왜구가 밀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해안 방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 한창 장마철이라 활의 악교가 부러지고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비에 젖은 활은 쏠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군의 가장 큰 무기인 활이 쓸모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최영이 이성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출정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388년 4월 고려 조정은 요동 정벌군을 편성했습니다.
팔도 도통사의 최영. 최영은 개경에 남아 전쟁 전체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좌군 도통사의 조민수, 우군 도통사의 이성계, 군사 5만, 승려까지 징집한 고려의 전력을 총동원한 대군이었습니다. 우왕은 직접 평양까지 나와 출정하는 군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반역이었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5만 대군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이성계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이었기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동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개경을 떠난 지 19일, 대군이 마침내 압록강 하류에 도착했습니다. 위화도, 압록강 가운데 놓인 크고 넓은 섬이었습니다. 5만 대군이 진을 치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면 요동, 명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명나라의 군사시설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압록강 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드러나 있던 모래톱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섬 자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잠을 자던 천막이 떠내려갔습니다. 군량 창고에 물이 스며들어 곡식이 썩어갔습니다. 병사들은 젖은 옷을 입고 빗속에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말들은 발목까지 차오른 진흙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활의 악교가 녹아 활시위가 풀어졌습니다. 이성계가 경고한 그대로였습니다. 밤이면 병사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강을 건너면 명나라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고 싶다. 속삭임이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도망쳤습니다. 어둠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는 병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탈영병을 잡아 목을 베어 본보기를 보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사들이 달아났습니다. 군사들의 눈에서 전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장계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고 군량이 썩어가고 있으며 병사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회군을 허락해 주십시오. 개경에서 답이 왔습니다. 최영의 답이었습니다. 진군하라. 거부당했습니다. 이성계가 다시 장계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했다고, 이대로 가면 싸우기도 전에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또 거부당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강물은 더 높아졌습니다. 병사들은 계속 도망쳤고 군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만이었던 군사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막사 안에서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좌군 도통사 조민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비에 젖은 갑옷이 촛불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성계가 장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압록강을 건너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나라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이 비와 이 굶주림의 군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성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앓는 병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계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막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전쟁터에서 죽는 대신 반역자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천막 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자. 한마디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고려 500년의 운명을 바꿀 한마디였습니다. 조민수가 이성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갑시다. 장수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1388년 음력 5월 22일 새벽, 이성계가 말 위에 올랐습니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콧비를 잡아당겼습니다. 말머리가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했습니다. 요동이 아닌 개경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5만 대군이 일제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오히려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요동으로 가면 죽는다. 개경으로 가면 살 수 있다. 모든 병사가 이성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 순간이 고려의 끝이었고 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군 소식이 개경에 전해졌습니다. 최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역이다. 늙은 장군은 급히 군사를 모아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왕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군대가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올라갈 때 19일이 걸렸던 길을 단 9일 만에 달려왔습니다. 가는 길에 지방 군사들이 하나둘 이성계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이성계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오히려 군세가 더 커진 것입니다. 개경 앞에 도착한 이성계의 군대가 성을 향해 밀어닥쳤습니다. 최영이 이끄는 수비군이 맞섰습니다. 최영은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들었습니다. 73의 나이에 성벽 위에 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함성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오만 정예군 앞에 수비군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는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을 장악했습니다. 최영이 잡혔습니다. 73의 늙은 장군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면서도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홍건적을 물리치고 함께 왜구를 토벌했던 전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려를 위해 피를 흘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은 승자였고 한 사람은 패자였습니다. 유배를 보내라. 최영은 고봉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개경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최영은 말했습니다.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결백하게 살았다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정말로 최영의 무덤에는 오랫동안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최영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기는 쪽도 있고 지는 쪽도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에 우왕의 아들 창왕이 올랐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왕좌에 앉았지만 누구도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권은 이성계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먼저 신돈의 아들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왕과 창왕을 거짓 왕으로 몰았습니다.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우자 폐가 있지. 창왕마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왕시종친 중에서 공양왕을 새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사람을 골라 앉힌 것입니다. 공양왕은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결정은 이성계와 그의 참모들이 내렸습니다. 이성계가 고려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나라는 그대로였습니다. 권문세족은 여전히 땅을 움켜쥐고 있었고 백성은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이성계 옆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도전. 이 사람은 보통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고려의 관리였지만 권문세족에게 밉보여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백성의 참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땅을 빼앗긴 농민들, 관리의 횡포에 울부짖는 백성들. 정도전은 깨달았습니다. 고려는 고칠 수 없다.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유배에서 돌아온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장군, 나라를 바꾸셔야 합니다. 고려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나라를 세우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거역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수도는 어디에 둘 것인가. 정도전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성계가 먼저 손을 뗀 것은 땅이었습니다. 정도전과 조준이 전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과전법, 권문세족이 대대로 물려받던 땅을 나라가 거둬들였습니다. 관리에게만 토지를 나눠주되 죽으면 나라에 반납하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토지 독점이 무너졌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군사력 앞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땅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백성들이 이성계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왕이 되어야 한다. 민심이 이성계에게 기울었습니다. 한편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이성계를 막으려 했습니다. 고려 500년의 사직을 어찌 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한 남자였습니다. 이성계가 낙마하여 병상에 누웠을 때 정몽주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성계의 세력을 하나둘 탄핵하고 유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의 목숨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술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방원이시 한수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편에 서라는 떠보기였습니다. 정몽주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도되어 넛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를 향한 충절을 꺾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선주교 개경의 좁은 다리 위에서 정몽주는 쓰러졌습니다. 이방원의 수하 조영규 이 남자가 철퇴를 들고 정몽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영규는 이성계의 오랜 희야 장수로 이방원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퇴가 내리쳤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다리 위에 쓰러졌습니다. 정몽주의 피가 돌 위를 적셨습니다. 그 빗자국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7월 위화도에서 말을 돌린 지 4년 공양왕이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준과 남은 그리고 정도전이 신하들의 추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58 국호를 정할 때 이성계는 명나라에 두 가지 이름을 보냈습니다. 조선과 화령 명 황제가 조선을 택했습니다. 국호 조선 이성계는 태조가 되었습니다. 위화도에서 말을 돌린 남자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장군 고려 최고의 무장이 새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518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의 방향을 놓고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게 될 것을. 한 사람은 재상이 중심인 나라를 꿈꿨습니다. 왕은 군림하되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 다른 한 사람은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조선을 설계한 남자와 조선을 차지할 남자. 이 둘의 대결은 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새나라의 첫날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양에 궁궐을 짓고 법을 만들고 나라의 틀을 세우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새나라를 세운 이야기 조선 건국입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